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화천대유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김부겸 총리도 화천대유의 수익률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다라고 언급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언급했죠. 그러자 김여정이 남북관계 완전 파괴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SLBM 발사 참관 1시간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청와대가 NSC를 소집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 겁니다. 김여정은 대통령이 우리를 헐뜯었다, 유감이다 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 바다에서도 아니고 땅에서도 아니고 기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진 조작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심도 있고 기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가능하냐. 어쨌든 좀 신기한데 잠시 후에 그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낙연 후보 측이 이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프레임을 걸지 말고 의혹을 밝히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논란은 국회에서도 경기도 의회에서도 날선 공방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반론은 무엇인지도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가장 논란의 관건은 5천만 원을 들여서 일주일 전에 급조된 신생회사가 어떻게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차지할 수 있었느냐. 혹시 그 배후에 성남시 내지는 누군가의 비호가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윤석열 위기 돌파, 홍준표 역량 증명. 궁금한데 컷오프 8명 통과됐고 서로가 내가 이겼다.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누가 1위를 했고 누가 2위를 했을까요? 자, 정치부 취재 베테랑 이재명 기자가 어제 하루 동안 이거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기자의 취재기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830조 빚에 갇힌 자영업자, 3곳 이상에서 대출자만 126만 명. 와, 이게 한 곳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3곳을 돌아다니며 대출을 받은 분들이 126만 명이라는 겁니다. 1인당 평균 대출액 3억 3,800만 원, 억소리 나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청 강철부대 해병대 출신의 부산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된 가장 큰 의혹은 바로 대장동 땅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돼서 화천대유 의혹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을까요? 톱뉴스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비상식적인 수익률이다. 총리가 화천대유의 수익률, 이게 논란의 핵심인데 비상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익률 저기 써 있는데 몇 프로로 보이시죠? 이거 뭐. 11만 5,345%입니다. 그런 수익 한번 보셨습니까? 펀드 투자했는데 런던 대비 수익률이 1,153%, 1,153배, 11만 5천%입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죠? 저희들이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뭐좀 그러네. 정확 3억을 넣고 3년 조금 지나서 3,463억을 받았어요. 이런 투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정상적 투자로 보이십니까? 김부겸 총리도 이 화천대유의 수익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좀 그렇다, 즉 비상식적이다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리조차 고개를 젓게 한 화천대유의 수익률, 이재명 기자. 아니 도대체 아까 뭐 1000%요? 몇 배의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도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도 투자가 뭔지는 잘 모른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잘 이해는 안 된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투자의 ABC를 모르더라도 상식의 범위 내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금융사를 제외하고는 민간 투자자가 7명 정도입니다. 그 7명이 투자한 금액이 3억 5천입니다. 그런데 3년간 배당받은 게
4,040억 원에 이릅니다. 4,040만 원이요? 지금 3년간 배당액 3,463억 원에다가 억 원. 예. 그렇죠. 억 원이죠. 3,463억 원에다가 화천 대유에 또 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4,040억 원에 이릅니다. 4천. 그러니까 예. 그야말로 수익률이 11만 5,345%. 이건 뭐 볼 수 없는 거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수익률이 난 건데 글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같이 안고 있는 거죠. 막대한 이득을 민간인 7명 내지 화천대유가 거의 독식하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 구조를 만든 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성남시가 과연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가부터 의문이 시작돼서 과연 1조 5천억 원의 사업을 단 일주일 전에 만든 급조된 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하루 만에 심사를 거쳐서 공모해서 그 회사를 낙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성남시는 이재명 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얻게 되는 한 5,500억 정도의 이득은 공원을 만든다든지 터널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줬습니다. 문제는 그 나머지 1조 원 가운데서 5,500억을 뺀 나머지 수익금을 특정인 몇 명이 독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글쎄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말한 것처럼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단군 이래 최대 민간 특혜 사업이 되는 건지는 과연 이 특정인데 과연 누군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해야 됐고 그래서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가를 설명해내지 못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민간 특혜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제부터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이명박 당시 후보를 두고 다스 누구 겁니까? 이런 질문을 당시에 민주당이 계속 했던 거죠. 예. 이번에 마찬가지로 화천대유 과연 누구 겁니까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전 결국은 굉장히 이것이 특혜 논란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즉 야당에서도 이 화천대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의혹입니다.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부동산 특혜 의혹이고 여당 내 대선 지지율 선두에 현직 지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형 사건입니다. 금사라기 땅 택지 개발에서 소수의 민간업자가 아무런 특혜나 밀실거래 없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이자 낯부끄러운 변명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 누구 거냐라고 말이죠.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아마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패러디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의혹 제기인 것 같습니다. 야권 주자들도 의혹의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공수처, 가능한 빨리 이 지사와 화천대유 소유주와의 관계, 특혜 의혹 엄정하게 수사 나서라. 유승민 후보, 언론 탓 그만하고 자신 있으면 자료 공개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캠프, 평소 부동산 투기에 서슬퍼런 단죄 주장하더니 유독 화천대유엔 관대하고 너그러운지 의아. 입장이 왜 180도 바뀌게 되는지 수상하다라고 공세를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대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도 이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 모두 이재명 후보의 이 의혹을 조준하고 있는 셈인데요. 윤영찬 정무실장이 이재명 후보 특혜 의혹에 프레임 걸지 말고 의혹 자체를 소상히 밝히면 되는 문제, 의혹을 대하는 태도가 아쉽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네. 11만 프로의 수익률 정말로 기록적인데 쉽게 표현하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계속되는 반론은 나는 민간이 얼마의 수익을 가져갔는지는 관심 없다. 5천억 정도 공공으로 환수했으면 내 역할은 끝이다. 난 알지도 못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이 지사 모르게 성남시 모르게 화천대유가 11만 프로의 수백억 원을 가져간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 화천대유로 하여금 수백억 원의 총리도 밝혔던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비호한 것인지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발공사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거기는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가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5천억을 받아왔는데 나머지는 민간업자가 얼마를 벌어가든 이게 무슨 문제냐라는 게 인식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 한번 볼까요? 이게 2015년 3월 26일 날 오후 6시 사업계획서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6시 23분에 이 소위 말하는 성남의 뜰이라는 SPC가 사업 선정이 돼요. 1조 5천억이라는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단 하루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디선가 사업을 결정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뭔가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얘기가 없어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무려 1000배 이상의 수익률을 얻고 이 당시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계약서를 성남시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 그걸 여태 제출을 하지 않아요. 예. 이 계약서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가 우선주도 아니고 보통주를 갖고 있는 이 성남의 뜰이라는 화천대유라는 사업자가 자산관리회사가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계약서를 안 내놓고 그냥 그거는 알아서 민주당 해라. 소속 그 시의원들의 요구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성남시 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그걸 요구를 하는데도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왜? 시의회에서 당연히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성남도시공사가 했던 계약서를 제출을 하지 않는다. 그럼 뒤에 뭐가 구린 데가 있는지 아니면 뭐가 밝혀져서는 안 되는 곳이 있는지에 대한 당연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화천대유의 김모 씨가 실소유자냐 아니면 이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할 정도로 사업자 선정부터 사업 계약부터 나중에 이런 실소유자 논란까지 있는 건인데 이재명 지사는 수사하려면 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에 5천억 벌어다 줬으면 됐지 나머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약간 유체 이탈식 의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하 전 대변인의 비판이었습니다. 자, 강력계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 오늘 나오셨잖아요. 만약에 이게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여야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심 의혹을 규명하려면 그러니까 11만 프로의 기적적인 수익률을 이 화천대유가 어떻게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현재 자료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정말 누군가가 특혜 의혹을 아니면 야당이 제기한 것처럼 이게 누구 건지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보려면 어떤 걸 수사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서 이재명 지사가 수사에 100%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대선 주자로서의 이재명이 아니라 법조인 이재명으로서 자신감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이재명 지사나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떠올려 볼 수 있는 제목이 업무 방해인데 업무 방해라면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과정에서 서면 심사를 먼저 하고 면접 심사를 뒤에 할 경우에 서면 심사에서조차도 탈락할 사람을 합격시켜서 면접 심사를 하게 했다면 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안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입찰로 진행되었는지도 여부도 불분명한데 입찰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계나 위력이 사용되었다고 볼 정황도 없어서 입찰 방해죄로 의율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입찰도 없었고 경쟁도 없었다면 오히려 더 의혹의 본질이 짙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문제에서는 오히려 특별한 죄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구조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죄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업무방해와 마찬가지 이유로 죄를 의율하기가 어렵고 배임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배임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이 사안이 상당히 복잡하죠. 쉽게 얘기해서 이 사안은 공공기관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그 수익 중에 먼저 이익을 취득하도록 구조를 형성해 두고 나머지는 어떠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민간 업체에게 몰아주겠다는 구도를 형성했다는 게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누군가에게 이익을 부여한다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에도 손해를 가해야 하는데 결국 성남시 측도 이익을 얻었지 손해를 입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배임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 화천대유와 이 후보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다는 겁니까?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는 이재명 지사나 관련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자신감 있게 이재명 지사가 수사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단 하나의 예외가 예. 업체 선정과 이 재반 구조 형성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의 내부적인 의사 연락이 있고 그 과정에서 금품 등이 오갔다면 예. 그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야당 측에서는 이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재명 지사는 그러한 사실도 없다는 자신감 하에 수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비판했던 것처럼 이 돈이 누구 돈이냐라는 게 입증이 되면 처벌 여부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군요. 정의당이 이재명 후보, 정의당도 이재명 후보의 이 의혹을 겨눴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도 화천대유 의혹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이재명 지사 좀 명확히 해명하라. 대장동 특혜 의혹은 그 자체로 이 지사가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일. 전혀 문제없다는 태도와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정의당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를 최근에 지지 선언한 전재수 의원님, 이게 다 비판하는데요? 아니 조금 전에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이 복잡한 사건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저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만 보면 저도 이제 굉장히 놀랍죠. 이게 왜냐면은 네. 이게 저희 동네에 제가 가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제 조합원인데 거기 1년 배당금 수익률이 2.4%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긴 11만 %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수익률 자체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와 대박 냈네. 와 부럽다. 이렇게 전재수 부러워 지금. 또 네. 반대로 보면 저처럼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없는 사람 볼 때는 이게 박탈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제 주변에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 또는 부동산 시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번 거기에 맛을 들이면 다른 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대박을 쳐버리면 이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번 한 사람은 다른 일 절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시행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매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 수익률은 과도합니다. 과도한데 근데 이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성남시가 인허가권 하나를 가지고 10원도 안 들였습니다. 10원도 없이 오로지 인허가권 하나 가지고 성남시가 지금 5,503억의 이익을 본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화천대유가 뭐 5천만 원 자본금을 가지고 배당금을 말하자면 577억을 받아갖고 그리고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던 말하자면 그 화천동인입니까? 1호부터 7호까지 여기는 이제 한 3억 5천을 투자를 하고 뭐 수천억을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률을 보면 성남시도 10원 한 장 안 들이고 5,500을 가져간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 10원짜리 하나 안 내고 5,500을 가져갔으면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애초에 어떻게 됐냐면 성남시 대장동인데 이게 워낙 이게 땅이 좋다 보니까 LH공사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애초에 하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건 요거는 이제 최근까지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말하자면 국정감사에서 LH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공공개발이 아니고 민간개발로 하려고 LH로 하여금 공공개발 사업을 포기하게끔 이제 국회에서도 그 의원이 이제 노력을 했고 그 지금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데 그다음에 그 친형인지 친동생인지 이분이 말하자면 LH하고 직원들이 이제 뇌물 매기고 해가지고 실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공개발 LH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사업이 민간 사업으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그 시점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민간 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던 것을 말하자면 다시 공영개발로 돌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수익을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민간 사업으로 진행이 되던 게 성남시장 이재명이 취임을 하면서 다시 공영개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얘기처럼 이재명 시장이 공영개발을 추진한 덕에 민간 개발로 됐을 때 예상할 수 있었던 수익의 상당수 5천억 원을 성남시가 공영개발로서 이득 본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사업이 시작되고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저 민간 사업자들도 이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정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간에 성남시는 10원 한 장 들이지 않고서 5,500억에 달하는 확정 이익을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땅값,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박이 터진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화천대유와 이재명 후보는 일면식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 좀 전에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가 그 인허가권 하나를 가지고 성남시 예산 10원도 안 들이고 성남시가 5,500억의 수익을 가져갔듯이 만약에 그 사이에 특혜와 관련해 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했거나 뇌물이 왔다 갔다 했거나 이러면 크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성남시도 10원 하나 없이 5,500억의 수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시장도 그러고 야당도 그러고 그다음에 경쟁자도 그러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이미 공수처에 이제 고발에 들어갈 것이고 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힐 걸로 보고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왔다 갔다 했거나 그러면은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이것이 내사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가지고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판은 아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에서 무죄도 받은 그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길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화천대유와 이 지사가 특수관계냐 아니냐 이거를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말뿐들이라 뭘 믿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이제 사퇴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이미 수사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또 요구를 하면 뭐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 이거를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자기 선배 국회의원이 하신 일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허위 사실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허위 사실 공품입니다. 지금 뭐가 허위입니까? 뭐가 허위입니까? 자, 이 후보도 수사하자라고 하니까 이재명 기자, 수사는 해봐야 되겠네요.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전재수 의원이 인정할 정도니까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왜 특정 민간인 몇 명에게 그렇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구조를 만든 것 자체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인 건 틀림없기 때문에 왜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확실한 조사 혹은 수사 내지는 감사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 여기서 이재명 지사 측의 논리 가운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해서 민간이 개발을 하고 있었다. 민간 개발 사업을 공영 개발로 돌렸다. 그래서 민간이 얻을 수 있는 1조 원의 수익 중에 절반을 시민들로 가져왔다.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의 논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건 자신의 치적이고 잘하는 사업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민간만 사업을 했다. 그럼 가장 큰 리스크가 뭐죠? 그 리스크는 바로 인허가권입니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냐 때문에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민간의 리스크란 건 결국 비용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이 개발하려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뇌물수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민간만 개발했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민간만 개발해서 1조 원의 수익이 날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5천이 날지 아니면 더 적게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공영 개발하면서 민간이 갖고 있는 리스크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를 성남시가 떠나줬습니다. 인허가권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무조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인허가만 된다 그러면 누구나 그 수익이 물론 10억이 날지 100억이 날지 1조가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손해를 본다고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익을 보는 구조인 겁니다. 누구나 보더라도. 그럼 그 이익을 보는 구조에 특정 민간이 몇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성남시가 결국 이득을 볼 민간인들을 선정한 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사람들만이 그렇게 막대한 이득을 보게 했느냐를. 거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수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이 나오면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1차 컷오프가 있었죠. 그래서 8명이 생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은
누가 1등을 했고 이거 누가 2등을 했을까? 그리고 1등과 2등과의 격차는 어땠을까? 요거를 국민의힘의 선관위 측이 비공개로 붙였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어제 하루 종일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일단 윤석열, 홍준표 후보 양측의 입장도 취재가 됐는데 서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1차 컷오프 8명 득표율 공개 없이 명단만 발표. 당 관계자는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윤석열, 홍준표가 오차 범위 수준의 접전을 벌였고 윤 전 총장이 약간 우세했던 것으로 안다. 당 관계자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도 정확하게 몰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힌트. 자,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당원 투표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1등이다. 홍준표 캠프. 우리가 이거 있고 상승세다. 서로 이겼다라는 분위기.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육성의 목소리,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컷오프 통과됐다는 지금 얘기만 듣고 그 수치 같은 걸 공개를 합니까? 제가 공개는 안 되고요. 그래도 알려지나? 나중에? 전 하여튼 좀 알게 되면 좀 알려주십시오. 선의의 경쟁을 잘 해서 국민들 보기에 우리 당이 이 본선에서 이 경선 과정에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 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50일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게 또 출렁거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컷오프만 통과한 것을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박정하 전 대변인이 당 소식에 굉장히 좀 밝은데 혹시 당 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누가 앞서는지 이제 밝혀주시죠. 어제 이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굉장히 여의도에서 많더라고요. 많고 이전 소위 득표를 했다는 숫자들도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뭐 신빙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보도 나온 것처럼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박빙의 경쟁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당원 20%가 포함이 됐잖아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이제 80%에서 당원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는 듯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다소 홍준표가 조금 최근에 나오는 지지세처럼 앞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걸 도합했을 때 결과가 궁금한데 그거를 이재명 기자가 어제 하루 종일 취재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박정하 전 대변인이 듣기론 이거 확실된 건 아닌데 당원들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역선택이 없는 당원 여론조사에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조금 앞서는다. 그런 걸로 많이들 이제 우리 소식통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많이 좀 앞서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다소 홍준표 후보가 앞선다. 그래서 10월 8일 날 있을 30%로 있는 당원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때는 지금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설왕설래들이 여의도 내에서 어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원 대 일반 국민의 비율은 2대 8로 일반 여론조사 더 많이 적용이 됐으면 이걸 합산했을 때 결과를 궁금해지는데 이재명 기자. 자, 어제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취재하시던데 뭡니까? 누가 도합했을 때 앞서는 분위기입니까? 하루 종일 취재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제 예상했던 것처럼 컷오프 결과 발표되자마자 거의 뭐 한두 시간 안에 결과표가 돌았었죠. 아마 박정하 전 대변인 다 보셨겠지만 그 표가 돌았었는데 제가 이제 거꾸로 그걸 가지고 이제 당에 확인을 이제 해봤죠. 그치, 이게 취재예요. 이게. 해봤는데 당 얘기인 겁니다. 실제 당원 여론조사 수치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람은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한기호 사무총장 등 아주 극소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확인해주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어제 이렇게 이제 기자들 내지는 이제 이렇게 당 안팎으로 돌았던 표를 보면 표가 엑셀로 잘 정리가 돼 있죠. 그런데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봐서는 뭐 완벽한 누가 가짜를 만들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렇게까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가짜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또 일부는 또 막 이름도 잘못 쓰고 이래서 사실은 어쨌든 누군가가 굉장히 급하게 아니면 좀 만든 그런 약간 느낌이 나던데 그 결과만 봤을 때 당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앞서 있는 결과였고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뭐 다소 앞서 있는 뭐 그런 결과였는데 결국은 비율이 이제 여론조사가 8이고 당원이 2다 보니까 합산한 결과에서 양쪽이 거의 차이가 없는 뭐 1%포인트 안팎에서의 차이로 그렇게 이제 표가 정리돼 있죠. 근데 이것은 굳이 이 표를 보지 않더라도 최근 여론조사 흐름과 매우 일치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만을 물었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홍준표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는 골든크로스다. 자기가 1등을 1, 2위를 바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 어쨌든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다소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좀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양쪽 후보에게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서로의 장단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는 역시 뭐 당심에서는 굉장히 앞서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믿음을 좀 못 주고 있는 그런 측면이 존재하는 거죠. 홍준표는 반대로 당원들에게 그만큼 인식을 못 얻고 있다는 거는 과거에는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저격수였지만 지금은 내부 저격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좀 어떤 안정감 이런 거에 대한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다 생각되고 그런 것을 오늘 이제 1차 TV 토론가 시작되는데 오늘부터 양쪽이 다 1차 컷오프 결과를 안고 과연 그걸 어떻게 단점을 극복할지 그 시험대에 올라 있다 생각됩니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TV 토론 시작이 됩니다. 토론의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룰도 조금 달라집니다. 당원 투표율이 30%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앞섰다는 당원 투표, 앞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 당원 투표 비율이 더 올라가게 되고 또 동시에 TV 토론이 시작되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발표회였고 홍 후보 얘기대로 하면 초등학교 학예회 같은 발표회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진검승부 토론회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이 치열하고 날카롭고 살벌하게 토론할 텐데 그 토론 평가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홍준표 후보를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전재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야 이게 뭔가 어떻게 보실까? 토론도 되고요. 당원 투표율이 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뭐니 해도 이제 대통령 선거의 백미 예. 또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 수 있는 게 사실은 TV 토론입니다. TV 토론. 네. 요즘은 이제 TV 토론이 딱딱하지 않고 또 재밌는 측면도 있습니다. 보는 재미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TV 토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국민의힘 TV 토론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위 후보가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로 대략 그렇게 본다면 홍준표 후보는 물론이고 또 유승민 후보라든지 또 이게 입심이 센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어울려가지고 TV 토론을 하게 될 텐데 예. 저는 홍준표 후보가 굉장한 비교 우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께서도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120시간이라든지 불량식품이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어제는 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또 손발 노동하는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문제라든지 이게 뭐냐면 그냥 나오는 실수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현안들은 그 현안의 역사적 기원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논의 과정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안마다 말하자면 맥락이 있는 것인데 이 잘 모릅니다. 이 학습이 안 됐고 훈련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홍준표 후보는 생각은 이제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사법 시험 부활이라든지 수시 폐지라든지 모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사적 논의 과정이라든지 맥락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TV 토론은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객관적으로 지켜보면 나라를 맡겨도 될지 말지, 국가 경영에 누가 더 비교 우위에 있는지 이것은 보는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홍준표 후보에게 고생을 하지 않겠나.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치열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3명 쫓아내라라고 엄포를 뒀다고 합니다. 허위 공작 정치한 국회의원 2명과 네거티브 대응팀 검사 출신 모 변호사 퇴출시켜라. 구체적으로 집었어요.
모든 걸 용서할 테니 그 세 사람은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형사처벌될 것이다. 자,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맞대응합니다. 윤 후보의 대응 들어보시죠. 공작을 제기한 윤 후보 캠프 측에 국회의원 2명과 변호사 1명을 퇴출시켜라 요구를 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하니 있었으면 신원을 밝혀달라고 한 것인데 의원이 무슨 퇴출까지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다 드러나겠죠. 홍준표 후보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은 나의 상대도 안 되고 딴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치한 짓을 해요? 네거티브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것 딴에는 그걸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 보면 왜 우리 캠프를 그 리전 투구 뻘밭에 끌어들입니까? 더 이상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두지 않는다. 자, 지금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두 후보 간에 누구를 내쫓아라라는 이 공방이 격해지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실제로는 내일이 선거라고 한다면 결코 이기지 못하는 정당 지지율을 갖고 있고요. 우리 후보들은 젊은 세대에게 멀어지는 경향성을 가지는 그런 후보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한 냉철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자, 오늘부터 TV토론 시작된다고 하니까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흥미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갈등도 결국에는 이 고발 의혹 문제 때문에 야기된 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후보의 발언 때문에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손준성 검사를 향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인사 로비 청탁이 있었다라고 소위 폭로를 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셨어요? 그때 장관이셨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 자리에 그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요. 윤석열 로비에다가 당에서도 엄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요. 청와대에서 민주당 안에서 검사 인사청탁을 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슈가 엉뚱한 데 가버려요. 지금 박성 변호사님, 추미애 후보가 재차 질문했는데 실언이 아닌 것 같아요. 박용진 후보가 듣고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민주당과 청와대 내부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인사청탁 로비가 있었다는 이야기냐? 이거 진짜 깜짝 놀라는데 누군지 밝혀라 라고 하니까 추미애 후보가 내가 이름을 밝히면 논의가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 그럼 손준성 검사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 아니라. 그런 말로 해석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안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고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 손준성 검사가 누구와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미애 후보가 생각할 때는 엉뚱한 방향으로 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알아야겠는데요. 그렇죠. 이 손준성 검사는 이른바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그 연결고리로 인해서 고발 사주 의혹의 정점에는 윤 전 총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준성 검사가 유임되는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후보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취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밝히지 못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의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손준성 검사가 윤 전 총장과 그렇게 각별한 사이인가, 이 고발사주 의혹의 정점에 윤 전 총장이 있다고 볼 것인가, 그 평가에 근본적인 의문을 들게 만듭니다. 예. 추 후보가 이 사안, 즉 인사청탁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더 이상 밝히지 못한다면 인사청탁의 구체적인 지시자 내지는 부탁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더 드러나기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만약 이 논란은 대선 후보 간 경쟁 국면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앞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그 발언 유도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그 과정에서 또 TV 토론은 앞으로 여러 차례 반복될 때고 추 후보가 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아직까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예, 박정환 대변인. 저는 추 후보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이거든요. 민주당의 누구, 청와대의 누구?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아까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라고 했던 거랑 똑같이 손준성 검사는 누구 편입니까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발 사주권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누군가가 이게 손준성 검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사람이 윤석열 후보랑 굉장히 가까운 최측근이라서 윤석열 후보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해서 고발장을 만들었다잖아요. 거기엔 뭐냐면 그 공익 제보자도 그렇고 민주당의 공격 지점도 뭐냐면 윤석열 후보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추미애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후보 편이 아니라 어쩌면 민주당 내지는 청와대 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지금 3주째 흔들고 있는 고발 사주권의 핵심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후보가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이낙연 후보가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작년 2월 달에 최초로 손준성 검사를 그 자리에 발탁했을 때 이때도 추미애 장관 인사였거든요. 그 발탁을 누가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 아무 대답을 안 하고 8월 달에 유임할 때 이러이러한 압력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딱 요건만 가지고도 손준성 검사가 누구 편이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유임됐느냐라는 것만 해도 아직 입구에 들어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저는 추미애 후보가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검찰 내에서 감찰하고 있는 것,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 얘기가 나와서 청와대 입장도 궁금합니다. 청와대에 누가 손준성 검사를 인사청탁했는가? 박수현 수석.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 아니다. 정치의 계절 왔다고 대통령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박수현 수석이 워낙 점잖아서 표현하진 않았지만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굉장히 불쾌함이 느껴지는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후보는 끝까지 민주당과 청와대 내에 누군가가 손준성에 대한 인사 로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논란의 핵심은 여전한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투 트랙이에요.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준 거라면 검사가 정치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은 그대로 수사가 되는 거고, 손준성 검사를 지금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랑 계속 엮으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엮이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민주당으로도 엮일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건 요거대로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님 혹시 전재수 의원님은 아니시죠? 민주당에서 청와대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로비를 하신 분. 전혀 아니고요. 누구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그 후보 말씀대로 손준성 검사를 수사정복정책관에 그대로 있게 해달라라는 인사청탁을 민주당의 누군가가, 청와대의 누군가 했다 칩시다. 했다 치자. 네,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 말하자면 손준성 검사가 친하기 때문에 고발장을 쓰는데, 그리고 여당 인사와 기자들 포함해서 11명을 고발을 해다오. 그래서 고발장을 쓰고 그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넘기고 국민의힘의 당 공식 기구를 통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이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는 연결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손준성이 누구 사람이냐, 윤석열과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과 그 청와대의 손준성 검사를 봐주는 사람이 있고, 그 봐주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써가지고 국민의힘을 통해서 여당 인사를 말하자면 고발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추미애 후보 말이 사실이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토리 전개가 이제 상당히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스텝이 한번 꼬인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인사를 해보면 있잖아요.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요. 근데 이게 해놓고 보면 아닌데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검사들이나 경찰이나 또는 군이나 해보면 여기저기 뭐 국회의원 달고 인사 들어오고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이라는 과정이 청와대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 추천이라든 이런 것들은 저는 인사 추천과 인사 청탁은 명백하게 구분을 하는데, 갈 만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청구하는 것은 인사 추천이고, 되지도 않는 사람을 개인적인 인연이나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인사 청탁이거든요. 그래서 추천과 청탁은 이제 구분을 하는데,
뭐 정권을 운영을 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인사검증 절차와 과정들을 해놓고 그것을 하는 부서들이 다 있는 것이죠. 뭐 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추 장관이 유총장이랑 매번 싸우니까 인사 갖고 싸우니까 청와대에서 그만 싸우고 그냥 손준성 검사 둬라. 민주당에서도 저 추 장관 그만 좀 싸워라. 손준성 검사 좀 그냥 냅둬라. 라고 했을 수는 있는데 이거라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라 추 장관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추 장관이 밝히지 않는 거를 보니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손준성 우리 사람이다. 그냥 건들지 마라. 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이거는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만약에 써서 김웅원에게 전달했느냐는 의혹과는 좀 별개인 거잖아.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의 부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이어가는데 그 연결고리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의 중요한 문제를 추 장관이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박정화 전 대변인이 제기한 의혹, 고발 사주 의혹에서 가장 정점에 누가 있느냐. 지금 이제 당의 민주당은 그것이 손준성 검사를 손발로 두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사주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건데 만약에 손준성의 비호 세력이 다 따로 있다 그러면 그건 뭐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가는 건데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아니 손준성 검사가 여당 인사들을 고발하는 고발장 썼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근데 뭐 상상력을 발휘하면 뭐 모든 게 다 가능할 수도 있죠. 뭐 윤석열 총장을 나중에 궁지에 몰기 위해서 뭐 고발한다고 해서 꼭 수사를 하고 뭐 처벌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가정의 문제고 추정의 문제인데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 추미애 전 장관의 저 발언이 놀라야 되는 건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오히려 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 얘기 뭐냐면 8월 인사 때 그러니까 지난해 2월 8월 인사가 다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목표로 삼고 윤석열 총장의 과도한 검찰권 남용을 막겠다면서 인사를 쭉 한 거죠. 그런데 저것을 누군가가 당이든 청와대에서 로비를 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의 대오를 흐트러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반개혁 세력이 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경우 굉장히 박용진 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지적한 게 아닌가 싶고 저건 좀 더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검찰의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장관은 제청만 할 뿐인 거죠.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가 일정한 로비에 의해서 훼손됐다, 왜곡됐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오히려 저 문제가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발언으로 같은 팀 내에서 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게 된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예컨대 김경수 지사의 구속이 대표적일 텐데 논란이 됐던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죠. 준비된 듯한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명백하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를 좀먹는 악성 댓글에 대한 관리 강화와 분명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입니다. 아마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또 조성은 씨와 만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직전에 만남이 최소 2번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만남 시점은 기사 보도 일주일 전이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만났다. 8월 11일 논란의 호텔 식사 이후 8월 말에도 만난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건 첫 보도 일주일 앞둔 시점. 조성은 씨는 많은 사람 만나던 와중에 본 자리. 박지원 원장은 이번에도 사적으로 만난 것이다. 라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공수처에 박지원 원장을 추가 고발했다고 합니다. 윤우진 전 서장 사건 자료 다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유리하다. 라고 발언했죠.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해 추가 고발. 마치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부정 관여된 것처럼 발언.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관여했다라며 추가 고발을 했는데요. 박지원 원장의 논란의 발언 들어보시죠.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 문제를 제가 국회에서 맨 먼저 터뜨렸습니다.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잘 알고 건드려라 이거지.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고 잠자는데 왜 꼬리를 밟아요? 자, 요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겠고 일단은 박성배 변호사님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8월 말에 또 만났다. 요건 지금 확인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8월 말에 또 만났다는 사실은 박 원장도 인정하고 있고 조성은 씨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 이후에 뉴스버스에 이 사안을 제보하기 이전에 한 번 더 만났고 그 시점이 이 제보 즉 보도가 나가기 약 일주일 전쯤이라는 사실은 양 당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도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일체의 언급은 없었고 사적인 모임, 여러 모임에서 두 당사자가 동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정환 대변인. 네.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사실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그리고 그 이전에 정치인 박지원도 사실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는데 8월에만 벌써 2번.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사적인 만남을 자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지원 원장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권 뒤에서 뭐 공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란을 포함해서 어쨌든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달 보면은 그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청와대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남북 통신선이 복원됐다가 다시 끊어지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에 어떻게 대한민국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장이 저렇게 다른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제 그제 나온 이 여러 가지 발언들 뭐 호랑이 꼬리를 밟았네 아니면 뭐 술도 나랑 많이 먹었는데 윤 후보가 왜 저런 식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뭐 심지어 내가 너와 관련된 모든 걸 마치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국정원장으로서 이게 옳은 처신인가. 그리고 얼마 전에도 봤지만은 국정원장이 직접 대국민 성명도 발표했잖아요. 우리 앞으로 국정원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행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어제도 탄도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저런 식의 처신과 행동을 하고 있는 국정원장이 옳게 지금 국정원을 잘 이끌어 가고 있는가라는 데 좀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길게 얘기 안 해도 오늘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실장의 칼럼을 보면 국정원장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끝나고 나서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왜 지금 국정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다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 청와대도 오랫동안 근무해보고 뭐 해봤지만 국정원장의 처신이 저렇게 하는 게 정말 옳은 건가? 저는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특히 국정원장이 이 국내 정치 스캔들의 한복판에 연루가 됐고 두 사람은 사적인 얘기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두 사람의 주장뿐이어서 이렇게 가까운 사적 사이의 관계에서 과연 이 국내 정치 스캔들의 소용돌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두 사람이 논의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현재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당사자들의 부인만 있는 상황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박지원 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계속해서 설전과 진실 공방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인데 윤석열 나하고도 술 많이 먹었다. 나 건들지 마. 술 마신 적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 다 까고 이왕 까는 거 좀 빨리 털어놔라. 윤 후보는 박 원장하고 술 마신 적 없다라는 거야. 그러자 박지원 원장 누굴 전응아 취급하느냐. 윤석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난 다 적어놓는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공수처가 박지원 원장의 수첩까지 압수수색해야 됩니까? 지금 두 사람이 술 먹고 만났는지 여부까지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해야 됩니까? 왜 이런 논란을 자꾸 제기하는 거죠? 박지원 원장은 뭐 다 기록해놨으니까 다 안다는데 뭐 윤석열 전 총장도 뭐 검찰총장한 지가 몇 년 전 것도 아니고 뭐 최근에 본인 얘기로는 뭐 빈소에서
우연히 만났지만 그 자리에서 술을 같이 마신 적도 없다 이렇게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 자체는 사실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아닌데 전 정말로 여러 번 박지원 원장의 얘기를 들었지만 이런 국정원장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나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전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 문제를 저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 전 세무서장 논란이 뭐였냐면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 윤석열 전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뭐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이제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죠. 근데 관련해서 국정원장이 내가 자료를 다 갖고 있다. 깔 수 있으니까 뭐 쉽게 해서 가만히 있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역대 뭐 군부 독재 시절에도 중정원장이 음지에서 누굴 협박한 적은 있어도 저렇게 양지에서 대놓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를 사실상 협박한 거죠. 저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거기다 만약에 지금 또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것처럼 정보위에서 공개해야 할 어떤 비공개 보고를 만약에 조성은 씨 같은 민간인들을 만나서 얘기했다면 이건 명백한 보안 사고죠. 과연 이렇게 명백한 정치 개입, 명백한 보안 사고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현 정부에서 그냥 방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미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 고발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면 저는 당연히 국정원장 직위를 내려놓고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게 이 정부가 국정원을 어떤 정치의 어떤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원장 물러나라. 이재명 기자의 강력한 도직구인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12월 달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극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랬죠. 예. 그 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동안 국정원이 말하자면 정권 유지 또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국내 정치 개입하고 뭐 이 상당히 이제 공작 정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도록 국내 정치 개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작년 11일에 통과시켰습니다. 더 이상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박지원 원장이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또는 윤석열 후보 쪽이 정략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박지원 후보를 이 정쟁의 한가운데 끌어들였든 안 들였든 간에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어떻든 정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이런 정치적 효과는 있을 겁니다. 현직 국정원장을 정쟁의 가운데로 계속해서 끌어내므로 인해 가지고 이 청부 고발 사건, 이 고발장,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박지원 원장도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다 대고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정원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 아무리 억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박지원 원장은 더 이상 이제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가기관의 정보기관의 또 수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다. 그리고 정치권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고 해서 이것저것 뭐 다 유리하다 싶으면 끌어들여야 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정보기관의 수장만큼은 좀 끌어들이지 않는 이런 좀 모습들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야당의 하태경 의원 등이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박 원장 발언을 보면 이성을 상실한 수준입니다.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내동댕이 치고 조폭과 같은 공갈 협박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모 씨 페북에 공개된 각종 정보위 기밀 내용의 출처가 박 원장인지도 고백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개입 등 끊임없이 국내 정치 개입을 하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 즉각 해임시켜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공수처가 이 문건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본 증거는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가 나눴다는 대화방일 겁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가 대화방을 폭파시키고 그러니까 원본을 삭제하고 본인이 캡처한 것만 공수처에 제공을 해서 공수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행동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조성은 씨가
원본 텔레그램 방을 폭파하고 휴대전화를 냈다는 거예요. 대화방의 폭파 시점이 4주 후여 첫 보도 직후라는 것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조성은 씨는 왜 대화방을 폭파했느냐? 신분 노출 두려웠다. 그리고 전부 다 다운로드 해놨다. 하지만 이건 조성은 씨 주장이고, 조성은 씨가 취사 선택을 해서 편집적으로 무언가는 다운로드하고 무언가는 폭파시켰다면 원본 증거가 지금은 사라져버리게 돼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조계에선 취사 선택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요. 공수처는 원본 증거를 조성은 씨가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박성회 변호사님, 조성은 씨의 입맛대로 캡처된 남은 기록들만 갖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에 조성은 씨의 입맛대로 유리한 것만 남겨두고 불리한 거는 폭파시켜서 그것만 제출했으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걸 바탕으로 한 공수처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공정성 시비가 아닐 수 있어요?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르게 이 증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거 능력 부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본과의 동일성입니다. 원본. 대화 내역, 즉 디지털 매체를 통한 대화 내역도 각 당사자의 진술이죠. 진술인 경우에는 원 진술을 한 자가 법정에 나와서 내가 그와 같이 진술했음을 인정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이를 대비해서 수사기관은 원본과 사본의 해시값을 모두 설정해 두고 비교 자료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원본 매체가 없는 상태이니 해시값을 설정해 둘 수가 없죠. 그 외에도 원본을 밀봉하고, 즉 원본을 현장에서 온전하게 사본한 다음 밀봉해서 보관한다. 그 이후에 변경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이 현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증거 능력을 원천적으로 부여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다. 그 이유는 그 외에도 디지털 포렌식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이 사본 내역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그 의견을 밝힐 때는 재판부가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 자체는 쉽지는 않지만 부여될 수 있는데, 문제는 증거 능력이 아니라 증명력의 문제입니다. 증명력, 즉 증거 능력이 부여돼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자료 그 자체만을 두고 공소사실 입증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대화 내용이라는 전체적인 양 당사자의 대화 내용과 전후 맥락을 파악해야 이 자료가 어떤 증거 가치를 가지는지 그 증명력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조사를 받는 사람이 그와 같은 대화를 실제 실행하지 않았다, 내지는 그 자료가 오고 간 사실은 존재하지만 그와 같은 취지로 오고 가지 않았다고 항변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부여됐던 이 사본 디지털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증명력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명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일부 법조인들은 증거 능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증거 능력은 부여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만한 증명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자료만으로는 전체 대화 내용이 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본을 더 이상 현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자료만으로 공소사실 입증하는데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다른 자료를 확보해야 할 시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강력계 형사 출신한테만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 이거는 이런 앵커한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조성은 씨는 그 방을 폭파했을까에 대해서 합당한 의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나의 신분 노출이 두려웠다라고 보기엔 충분치 않은 설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성은 씨는 왜 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야당에서는 조성은 씨의 이 같은 행동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세, 직원 월급 이것은 체납하면서 1억 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용산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산다고 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스스로 또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서 휴대폰에 있는 자료는 대화방을 삭제한 후에 제출했다고 하니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윤지호가 새로 나타났다. 적은이 별도로 관리하는 비밀 요원인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신분 보장을 해야 되는 VIP인지, 그것도 아니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밝힐 수 없는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인지. 제2의 윤지호다라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의견도 있었는데 그건 김기현 원내대표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재명 기자.
이 원본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보존. 그런데 그 증거를 없애버렸다. 단지 캡처를 했다. 조성은 씨는 다 캡처했다. 중요한 건.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조성은 씨의 주장일 뿐더러.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바에 따르면 조성은 씨의 생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지금 뭐 방금 전에 이제 보시겠지만 박수영 이제 의원 얘기는 지금 이제 조성은 씨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 경영하는 회사가 국세 체납액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 그런데 조성은 씨가 본인의 SNS에 고급 외제차를 뭐 1억 원이 넘는 외제차 사진을 올려놓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습을 또 올려놓은 게 있죠. 도대체 이 돈이 과연 어떻게 나온 거냐? 기업 대출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또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뭐 조성은 씨도 이제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 다 경제 형편되니까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임금 체불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도 주장하고 있죠. 현재 직원이 없고 좀 다른 사업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약간 주변부의 그런 논란이다 이렇게 이제 좀 치부하고 있는 거죠. 국세 체납 여부는 맞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기록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죠. 몇백만 원 수준이니까 뭐 엄청 큰 액수고 뭐 그래서 뭐 한 것 자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일부 이제 체납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성은 씨가 글쎄 조금 전에 이제 뭐 이건 사실 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뭐 이것까지 어떤 사생활 영역까지 막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과연 본인이 물론 이제 신분 노출이 두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보도가 나오고 바로 방을 폭파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의심스러운 그런 거죠. 조성은 씨는 바로 다음 날 대검 감찰부를 연락해서 본인이 갑니다. 본인이 공익 신고를 합니다. 근데 방을 폭파하고 나서 공익 신고를 한다는 것과의 연관관계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파한 다음 날 바로 또 이제 대검에 간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물론 본인은 이제 다른 방으로 원본을 다 이제 옮겨놨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전에 박성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원본이라는 것 자체를 입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이제 디지털 자료 자체를 조작했느냐 안 한지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편집 여부 자체는 알 수 없는 거죠. 전부가 다 있다 없다를 누구도 확정적으로 100%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그런데 최근에 박범계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손준성 검사가 이걸 보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증거로 이 얘기를 했는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 소식만큼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핫2. 북한에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요. 김여정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겠고요. 오늘 송혜 선생과 또 엄태웅 씨와 관련된 소식도 뜨겁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특이합니다.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 오래 했는데 저도 못 봤던 장면입니다. 기차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자, 이렇게 쐈어요. 쭉 하고 이게 기차인데 이 사진만 공개해서 아마도 기차를 멈춰두고 발사를 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분석해보면 달리는 기차에서 쏠 수는 없고 기차가 발사 장비를 실은 화물칸, 화차라고 하잖아요. 그 화물칸을 연결하여 그 발사칸에서 발사 장비를 기립한 후에 연료를 충전하고 나서 발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차 선로 위에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은 저는 상당히 좀 처음 봅니다.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고 얼핏 보면 야 이제 북한이 하다 기차에서도 미사일을 쏘는구나 라고 위협적으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기차에서 미사일 쏘는 거 보셨어요? 언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습니다. 해병대 출신이잖아. 그렇죠? 못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뭐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예. 저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SLBM 이제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세계 7번째 발사를 했는데
은밀하게 바다 밑에 이제 잠수함에서 이제 발사하는 거잖아요. 저거는 이제 기차에서 발사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새로운 무기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이 사진을 통해서 처음 보는데 저도 한번 이거 끝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연구가 좀 필요한 대목으로 보여요. 그런가 하면 김여정이 한밤중에 성명서를 냈는데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SLBM 시험 발사를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김여정이 대통령이 도발이란 말 따라하는 데 대해 큰 유감, 우몽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헐뜯는데 가세한다면 북남 관계는 완전 파괴로 치달을 것이다 라고 김여정이 남북관계 파괴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아니, 박정화 대변인 늘 궁금한 건데 김여정이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저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굉장히 불쾌한 게 김정은도 아니고 김여정이 시켜서 우리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명을 하고 우몽하기 짝이 없다 얘기하는 거는, 글쎄 이게 뭐 우리가 상황이고 우리가 상황이고 대한민국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청와대 모두가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겠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 건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얼마 전에 뭐 어제는 탄도미사일 쐈는데 NSC 열어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얼마 전에 순항미사일 쐈을 때는 NSC 회의도 없었고 BTS 불러서 안보실장이 같이 밥 먹고 있었고, 다음 주에는 또 대통령이 어디 가신다고 하고, 이게 과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옳게 판단하고 무언가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우몽하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그 옛날에 뭐 많았어. 김여정이 뭐라고 했더라? 저희 대통령 향해서 뭐 험한 말들 많이 했는데 차마 입에 뭐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됩니까? 우몽하다는 그러니까 소리까지. 이제 그 북한은 좀 특수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는 싸움은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싸움은 계속, 예를 들면 주먹으로 하는 싸움이야. 때려가지고 그냥 한 명이 기절하거나 하면 싸움이 끝나요. 근데 말로 하는 싸움은 끝날 수도 없을 뿐더러 가면 갈수록 거칠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은 그러니까 말로 싸움을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북한을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잘 통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저기서 한마디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센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기서 나올 이야기가 뻔하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서 한반도가 이제 핵이 없고 평화스러운 그런 이제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관리해서 데리고 가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 견인해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러나 실익이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실익 없는 것은 이미 체제 경쟁이 끝이 났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게 없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끌고 가는 그런 정부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핫투 소식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자숙했던 엄태웅 씨가 5년 만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엄태웅 씨가 아내와 아주 어린 딸까지 가족 예능에 함께 출연하면서 굉장히 자상한 아빠의 모습을 보였지만,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온 많은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5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엄태웅 수sak 측은 영화 마지막 숙제 출연 확정, 이미 대본 리딩 마쳤으며 조만간 촬영이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연예 전문 기자 IHQ 안지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 기자, 엄태웅 씨의 자숙이 끝난 겁니까 이제? 네, 이제 5년 만에 컴백 소식을 전한 건데요. 이게 저희 취재진이 좀 단독 보도한 내용이기도 해서 저도 좀 잘 알고 있는데, 이 엄태웅 씨가 이 올해 마지막 숙제라는 작품을 통해서 다시 컴백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정철 감독의 영화인데, 이 공모작에서
굉장히 수상을 한 작품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 안에 박상면 씨 외에 전수경 씨, 그리고 윤현숙 씨, 이선 씨 등이 지금 캐스팅을 확정했고. 그런데 엄태웅 씨의 논란은 단순히 성매매도 불법인데다 그때 가족 예능에 출연해서 굉장히 자상한 가장의 모습을 보였는데 성매매를 했다라는 것은 그때도 사실로 인정이 다 된 거죠. 네, 이게 2016년 일이었잖아요. 2016년에 한 유흥업소 종업원 A씨가 이 엄태웅 씨를 성폭행 혐의로 사실은 고소를 했었죠. 성폭행 혐의.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A씨가 허위 주장, 돈을 노린 허위 주장임이 밝혀지면서 성폭행 혐의는 사실은 벗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성매매 혐의는 벗지 못하면서 당시에 약식 기소돼서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뒤로 지금 한 5년간 활동을 못 해왔던 거죠. 아내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용서를 했죠? 네, 워낙에 유명하신 그 윤혜진 씨라고 수석 발레리나 출신이신데요.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끌었던 게 이 개인사지만 워낙에 성 관련 이런 개인사기 때문에 좀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혼 루머까지 굉장히 많이 돌았었는데 아내가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줬고 엄태웅 씨를 포옹하고 용서하고 결국에는 복귀까지 응원하는 모양새입니다. 유튜브에도 이 엄태웅 씨, 뭐 윤혜진 씨 이야기가 좀 나왔나 봐요. 네. 그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그거 해볼래? 아이 컨택. 오빠랑 한번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 잠깐 나 쳐다봐봐 이렇게 눈. 오빠 눈 서로 눈 보면 되는 거지. 시작. 좀 너무 길지. 아니 근데 왜 우리 둘 다 시작하자마자 막 어느 좋은 사이에도 뭔가 마음속에 뭔가가 있나 봐요. 네. 지금 보신 영상이 윤혜진 씨의 그 유명한 지금 굉장히 유튜버로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 유튜버에서 이제 아내 윤혜진 씨와 이 남편 엄태웅 씨가 지금 보신 영상을 카메라로 찍은 거고 그 앞에 엄태웅 씨가 앉아 있고 윤혜진 씨가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서로의 이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 같은 거를 말 없이 눈으로 서로 아이 컨택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이 방송을 하면서 네,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윤혜진 씨의 사랑이 참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좀 엇갈린다면서요? 네, 아직까지 개인사지만 아내가 아무리 내가 용서했으니 됐다 하지만 그 대중의 시각은 워낙에 엄태웅 씨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친근한 이미지, 가족적 이미지로 사랑을 받았던 스타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 회복이 가장 지금 최우선 과제일 것 같고요. 이 영화 제목이 마지막 숙제인데 이 마지막 숙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대중의 반응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1년 반 만에 복귀하신 반가운 분도 있습니다. 바로 송혜 선생님이 1년 반 만에 최근 근황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혹시 저 후배라면 차기 MC를 좀 맡겨도 되겠다 싶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나 정말 마음으로 정했다. 누군데요? 이상벽이야. 그러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자꾸 세월이 가거든. 선생님 그 약속한 거 언제? 무슨 약속했는데 내가 노래자랑 MC 남겨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아직 멀었어. 얼마나 더 이러대요? 30년? 그럼 제가 90이라고 그러대요. 건강이라는 게 뭐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아유 그 사람은 건강을 타고났어 이러는데 타고난 것도 내가 가꾸지 않으면 답을 안 해요. 송혜 선생님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시죠? 95살. 95살. 네. 이상벽 선생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죠? 75세 정도 이른 물려줘도 한참인데 네네. 송혜 선생님이 1년 반 만에 지금 다시 근황이 공개된 건데 굉장히 야유 보여세요. 네, 사실은 저희가 송혜 선생님 항상 일요일마다 뵐 수 있었잖아요. 전국 노래자랑이 항상 일요일만 틀면 볼 수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 동안 지금 방송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잘 계실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는데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근황 소식을 좀 전했는데 굉장히 많이 좀 야위신 모습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한 7kg 정도 본인이 빠졌다고 직접 밝히셨는데 건강에는 다행히 이상은 없다고 하시고요. 무엇보다 이 건강한 모습을 본 많은 팬들의 응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혜 선생님이 영화에도 도전한다면서요? 도전은 아니고요. 이 송혜 1927이라는 1927 그 송혜 씨가 태어난 해인데 네,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 보시면 굉장히
눈에다가 이 병뚜껑을 메고 이게 지금 이게 그냥 가죽 벨트거든요. 예. 굉장히 익살스러운 모습인데 이 작품이 다큐멘터리인데 굉장히 국내 영화제에서 많은 관심을 좀 모았었고 인생 뭐 있어 한 번 사는 세상 그 송혜 씨의 그 무대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들 많은 웃음과 해악이 넘치는 이야기들이 담겼다고 하는데 지금 11월에 개봉을 확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장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영화제에도 벌써 초청이 된다면서요. 송혜 네. 선생님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네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도 했고 지금 DMZ 그 다큐에도 굉장히 나가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긴 송혜 선생님의 일대기는 다큐멘터리로 해도 될 법해요. 왜 다큐멘터리가 안 나왔을까 싶을 정도의 정말로 대단한 이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